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국장연구소 국제지역학부에 있는 한미애 연구교수입니다. 오늘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 통일 방안 중에서도 우리가 유럽연합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럽연합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평화 정착 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고자 제가 이 국민대학교 학생들 앞에 초대가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국장연구소에서 국제지역학 융합전공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강좌, 대학생을 위한 통일강좌 공동운영 교수로 계속해서 이제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통일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통합 사례를 보통 공부를 해왔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계속 연구를 해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컨텐츠는 지금 9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유럽연합 사례를 보기 이전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 그런 통합이 되기 이전의 어려움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 통합 사례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반도 이 평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통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일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낯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의 어떤 큰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어떤 구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통일 정책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의 기본 원칙은 민주자결, 그러니까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고통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한반도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과 북의 대표들이 만나서 이 어떻게 하면 민족이 통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국민들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국가의 제일 기본 원칙이 뭐죠? 민주적인 원칙이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의 대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이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진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또 만들어진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이전 전두환 정부의 어떤 방안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국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그리고 민주적인 방안을 통해서 이 통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만들어졌고요. 통일 과정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전두환 정부에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노태우 정부에서도 큰 내용에 대해서는 변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국민들 간의 어떤 허가를 구하기 위한 정상들끼리의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남북 연합을 형성을 하는, 즉 민족 공동체를 한반도 통일의 형태로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역시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 헌법에서 의한 정해진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치 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죠. 이것을 형성하는 과정이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최초의 우리나라의 이제 문민 정부죠. 군사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구성된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기본 원칙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주, 평화, 민주고, 통일의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상태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화해 협력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 신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남과 북이 협력한 남북 연합의 형태로 일종의 국가, 통일 국가의 과도기처럼 만들어지는 남북 연합을 만든 다음에, 이후에 통일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민족 통일, 국가 통일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이 바로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현재까지도 계속 계승되어 오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통일의 철학은,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통일에 대한 철학이고요. 원칙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듯이 자주, 평화, 민주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라는 것은 민족 자결, 스스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남북 당사자 간의 해결을 통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 원칙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 즉 선거, 국민의 뜻, 국민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 정책 마련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는 3단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그다음에 통일 국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해 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적대와 대립 관계를 공존의 공영, 공존과 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이상 전쟁,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동반자적인, 그리고 같이 공생해서 같이 평화로운 방안으로 공동의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각각 갖추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화해 협력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남과 북이 신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래서 남북 연합 형태로 발전을 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2단계인데요. 남과 북 간의 체제가 당연히 있죠.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어떻게 죠?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체제도 다르고 통치 체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더군다나 우리는 거의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지 거의 8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좁혀가는데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츰차츰 그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을 남북 연합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또 이것을 발전을 시켜서 남과 북이 공동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번영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남과 북의 연합, 남북 연합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체제 즉 정부가 합쳐지지 않은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부를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남과 북 간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래서 남북 정상회의도 최고결정기구로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강요회의, 집행기구, 그러니까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평의회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의견을,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대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의 사무처까지 만드는 요 상태가 남북연합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것이 이제 3단계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국가,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헌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법 초안을 마련을 해서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 공포를 하고, 이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허락을 구하는 통일 선거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족 국가의 어떤 통치자,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그 법적인 제도 체제를 만들어내서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통일 정부와 통일 국회를 구성하는, 즉 1체제 1정부, 완전히 정치적인 통합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대시하지 않는 공동의 번영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남북 화해 기간이 필요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또 남북 연합을 만들어서 완전한 통일 국가로 가는 그 과도기 이 체제를 지나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완전히 정치적 통합까지 만들어지는 통일 국가의 이 1체제 1정부,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 민주 국가가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통일 국가, 한반도 통일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국가 간의 통합과 국가 간의 협력, 통합 즉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협력이라고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통합과 협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은 민족국가가 초국가 기구로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하나의 목표, 공동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지고 있는 서로의 주권들, 경제적 주권, 사회적 주권, 정치적 주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동의 관리기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국가예요. 국가를 넘어선 국가 위에 하나의 존재하는 컨트롤 타워에다가 이 권리를 이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 국가 간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제 통일의 형태, 국가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단계는 주권 국가가 어떤 국제기구에 주권을 넘기지 않은 채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 즉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2단계 남북 연합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와 초국가 기구에서 이런 형태를 대부분 볼 수가 있는데 국제기구는 이 협력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회원국들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뿐 국가에 대한 서로의 간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N, WTO라는 체제들이 대부분 비슷하죠. 그다음에 초국가 기구라고 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국제기구와 초국가 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지 강한지에서 일단 차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가 기구 같은 경우는 공동의 일종의 규칙, 헌법 같은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국가의 회원국가의 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초국가 기구의 회원국들은 공동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국들이 통합 과정에서 주권의 일부를 이양을 해서 이것을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초국가 기구가 이것을 국가들을 통제를 하고 관할을 하고 이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형태가 이 초국가 기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간단하게 또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국가 연합과 뭐 연방, 협력, 통합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통합과 그다음에 협력은 이제 협력 다음이 통합의 과정이죠. 통일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협력과 통일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국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이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협의주의 방식이 있고 연합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협의주의는 연방체제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합주의는 국가 간의 연합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협의주의는 이 복수의 국가 혹은 정치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연방정부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지역 정부가 모인 하나의 거대한 연방 정부가 잘 살 수 있도록 공동의 번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역 정부의 자율성을 연방 정부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정부는 연방 정부의 일종의 이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방 국가에서 지역 정부, 지방 정부의 탈퇴는 분리 독립으로 추구가 되기 때문에 이 강제력으로 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억압적인 또 이제 강한 이런 것들을 푸시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연합주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협의주의, 즉 연방국가, 연방체제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국들이 자신의 주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일부만 연합체, 초국가 기구로 이양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슨한 국가 간의 협력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유럽연합이 아직 이 연합주의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주의, 즉 연방주의 체제에서는 연방체제는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떠올릴 수가 있죠? 미국,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독일도 연방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연방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연방체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와 어떤 국제 초국가 기구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협의주의, 연합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연합과 그다음에 통일, 통합, 국가 간의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유럽연합의 어떤 국가 간의 통합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도 나왔듯이 남북 화해, 그다음에 남북 협력 연합 과정에서의 이 사례가 이 유럽 연합의 국가 간의 연합 사례와 조금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연합의 사례를 가지고 왔죠. 이 과거에는 이 우리나라 통일 사례에 대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 방안, 통일 과정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독일의 통일 사례를 잘 우리나라 되새겨보고 공부하고 이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겪는 어떤 실패했던 것 내지는 어려웠던 것 내지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 통일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서 그대로만 하면 남과 북은 통일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학자들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통일 상황과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한 상황은 말 그대로 지금의 이 국가 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과거의 독일 통일 사례가 과연 현재 한반도 남과 북 협력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참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독일의 어떤 통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일부 부분만 조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유럽연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왜 분단을 하게 되었나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뉘게 되었죠. 또 그것은 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독일이 나누어지게 됐는가? 2차 세계대전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죠. 독일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연합군에 패배한 패전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독일에 대한 어떤 그 연합국들의 그러니까 승전국들의 이제 관리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전국들이 독일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전 국토를 두 진영에 분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독과 서독 이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베를린도 수도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죠. 베를린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구역으로 분할이 됐다고 하는데 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승전국이죠. 그렇죠? 연합국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체제로서 관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독은 동독은 소련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으로 즉 이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조로 관리가 됐고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관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독일이 과거에 이제 국제사회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이제는 새로운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견제가 시작이 됐죠. 실질적으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이런 그 전쟁 상태, 실질적인 전쟁 상태와 같은 냉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냉전 시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총칼을 겨눠서 어떤 싸움을 진행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그러니까 무장을 한 채로 정신적인 어떤 기싸움 일종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949년에 독일의 동과 서가 완전히
경계가 되는, 분리가 되는, 통치가 분리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계속해서 이 두 진영 간의, 즉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대립이 지속이 됐고, 실질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될 것과 같은 그런 위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발발을 하죠. 이 소련이 미국의 국경 지대에 접하고 있는 쿠바라는 국가에다가, 이 사회주의 체제였죠, 쿠바도.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고 이 온갖 그 무기를 전진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다시 소련이 미국을 공격할 의지라고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국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전쟁 태세를 갖췄죠. 실질적으로 거의 전쟁에 가는 일촉즉발의 그런 시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서로의 어떤 이 의심을 조금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위기가 넘어가게 되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은 그 사이에도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 조금 나빴다가 다시 이제 완화가 됐다가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됐죠. 그러다가 1985년 그 소련에 아주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련이 이전까지는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이었고, 외부와에도 접촉을 굉장히 꺼려하는 약간 폐쇄적인 그런 형태의 경제 체제, 정치 체제였는데, 개혁 개방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거래를 시작을 하고 왕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보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계가 오픈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외부의 문물이 계속해서 소련에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태까지 소련 그 체제에 이제 젖어 있던 그 국민들과, 그다음에 그 위성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 이 계속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오면서 오랫동안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쌓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 본격적으로 이들도 발을 담그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 억압에서 풀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동유럽에서 소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러한 압박을 결국 견디지 못해서 1989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여기에서 부시는, 미국은 그 부시 대통령이 두 명이 있죠.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아버지 부시입니다. 다음에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몰타, 유럽의 이제 끝 그리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몰타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만 싸웁시다. 냉전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소련은 어떻게 되죠? 소련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동독, 서독을 나눠서 관리를 하던 이 미국과 소련의 이 기싸움이 끝났고, 그리고 서독이 계속해서 동독을 향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독일도 통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 수도이지만 동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독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또 베를린의 반은 어디가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해서 개방, 어떤 경제 체제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유해지는 것이 동베를린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점차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이 서방의 어떤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계속적인 이런 통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점차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여러분들은 좀 힘들죠. 이렇게 하면서 도와줬던, 즉 서독의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 정책이 말 그대로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도움을 주던 그런 정책이죠. 이 과거에 이 서독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남북 평화 어떤 통일 방안으로서 남한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서독의 동방 정책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엮이지 않고 계속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동방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동방정책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은 좀 이 부분은 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데 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동방정책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독의 정치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정치 교육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줬던 것이 동방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유럽 국가의 친서방 움직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유럽 국가는 과거에 소련의 어떤 그 정책 기조를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유럽 국가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동유럽 국가가 이 옆으로 왼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동쪽으로 가면 이제 소련에 가까운 거고, 서쪽으로 가면 서유럽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서유럽은 굉장히 이제 부유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유럽 국가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서유럽 국가들은 왜 점점 부자가 되고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일까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이 체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국민들 간의 이제 의심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개혁 개방이 되면서 우리도 이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국과의 거래를 시작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한테도 퍼지게 되면서 이 동유럽 국가 간에 이제 어떤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아래로부터 옆으로부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소련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되면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어디에? 유럽의 이 대륙에, 유럽 대륙에. 왜냐하면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유럽 대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평화가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좀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전국은 어디죠? 독일이었어요. 독일이었고, 이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어디죠? 그다음에 벨기에, 이런 국가들은 이제 승전국이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거에 전 세계를 제패하던 패권 국가는 어느 대륙에 있던 국가들인가요? 다 유럽에 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영국이 아주 거대한 해양 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국가들을 리드하는 제1의 패권 국가였고, 그리고 여러분 은행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하는 그런 은행의 개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화폐를 만들고 국가의 통화 정책을 화폐 정책을 만들고 어떤 금융 정책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중앙은행,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은행이라는 개념이 어느 국가에 먼저 생겼을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 과거에 식민국가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항해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국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경제 중심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모든 거래에 지금 기축통화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무역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래 수단, 거래 화폐가 뭔가요? 달러화죠.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통솔을 하는 그 국가가 영국이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그 힘을 같이 견제하고 또 같이 이끌어가는 국가가 프랑스, 뭐 이탈리아라는 국가도 있었고요. 스페인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 아주 오랜 전쟁을 끝낸 이 과거에 이 부자 국가들, 어마어마한 국가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국가들이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한들 이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를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전쟁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기도 만들어내고 또 무기도 사야 되죠. 그리고 군인들을 국가가 또 계속해서 이 통솔을 해야 되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요. 이들을 또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파괴된 것을 다시 재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자 국가들이 과거에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이 부를 유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비록 승전국이라고 할지라도 이긴 게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번 국가가 있었죠. 어느 국가인가요? 바로 미국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 전 세계의 돈을 이 전쟁을 통해서 쓸어 모으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고 오랜 기간 피폐해진 유럽 국가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고 과거에 번영했던 유럽 국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런 움직임,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다시 일어나야 한다. 유럽연합이 다시 번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유럽에 있던 모든 부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어디로 많이 흘러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 피폐해진 유럽을 다시 미국의 돈으로 부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럽 부흥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유럽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세계 경제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유럽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끌어 올려놔야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 원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ODA, 즉 국가 원조라고, 최초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가 대 국가의 원조. 자, 유럽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자존심을 상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국가인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거에 영국 국민들이 넘어가서 만들어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형제 국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유럽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자신들과 같이 곁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가 우리를 도와줘? 너무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고,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스스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골똘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심에 슈망이라는 사람과 ժ앙 모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프랑스 사람이고 슈망과 모네라는 사람 각각의 인물의 히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재밌긴 한데 우리가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슈망과 모네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슈망은 그 당시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럽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힘을 합쳐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조금씩 버리고 공동으로 그들의 목표하는 바, 여기서는 뭐겠어요? 공동의 번영이고 미국으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는 거겠죠. 자금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공동의 목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럽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죠? 바로 전쟁이었죠. 그렇죠? 더 이상 이 대륙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신뢰가 확실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월급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바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2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오늘 다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일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만약에 내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일 또 나가서 돈을 벌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안정성이 안보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확신이 서야만 그 다음에 공동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번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거거든요. 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유럽의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영어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무기죠. 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까? 바로 석탄과 철강, 즉 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원인 석탄이 필요했고 당연히 무기를 만들기 위한 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어떤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어떤 한 국가가 철강과 석탄을 유난히 많이 만들어내고 유난히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뭐가 가능해요? 무기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회원국이 석탄과 철강의 생산량과 사용량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오픈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만과 모네라는 사람이 이 유럽 연합의 어떤 공동체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 끝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프랑스와 어떤 그 6개 국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6개 국가가 ECSC에 참여를 해서 처음 출범이 됐고 이 당시에 영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국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가 번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ECSC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고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어떤 위협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평화가 보장된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가 가능해요? 이제는 경제적 돈을 벌어서 축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위협이 됐던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였죠? 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핵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잘 굴러가는 유럽의 평화 체제의 기초가 되는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평화가 담보가 된 상태에서 유럽의 공동 시장을 형성을 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 발전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부터도 경제적 독립을 하고 유럽이 점차 공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협력의 상태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을 내딛게 됩니다. 바로 유럽연합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연합의 모습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공동의 화폐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회원국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국가 간의 연합의 단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경제적 협력의 상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기에 앞서서 안보가 보장이 된 상태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위한 그 초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최종적인 목표, 정치적 통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쭉쭉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아까 우리가 본 이제 최종의 통합의 상태,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적 통합 단계에 필요한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것은 아직까지 조금 신중히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제재가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은 헌법을 만들지는 못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리스본 조약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가 돼서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일종의 헌법의 역할을 미니 헌법이라고 리스본 조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 헌법의 어떤 역할을 하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가 돼서 여태까지 유럽연합이 굴러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27개 회원국, 이제 이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해가지고 27개국이 되었고, 자, 유럽연합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부는 행정본부예요. 브뤼셀에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의회, 국민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왜 이 세 개 국가의 기구가 각각 나눠져 있을까요? 이 중요 국가가 한 국가에 몰려있다? 권력이 한 국가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권력 분립을 위해서 이 중요 기관들이 모든 국가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는 유로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회원국이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용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가입국을 봅시다. 1951년에 6개의 국가가 ECSC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서독이 들어왔습니다. 자, 서독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범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이 모임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봅니다.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영국도 슬그머니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1995년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오스트리아. 누군가요? 과거에 독일의 위성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오스트리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엔 과거 유럽 국가들,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국가들이 대거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왔고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을 하고 여태까지 더 이상 회원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 영국이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태까지는 급진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회원국끼리 다독여서 문제가 없게 다시 한번 다잡고 그 다음에 회원국을 늘리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신규 회원국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유럽연합의 구조를 보세요. 완전히 국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상회의가 있고 강요이사회가 있고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행정부예요. 그 다음에 의회, 국민대표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법재판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갖춰져 있는 일종의 국가의 이 세 가지의 기둥, 아주 큰 기둥이죠. 권력의 분립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유럽연합의 구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그 남북연합의 체제에 요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러니까 통일의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이 유럽연합 통합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1995년과 2004년에 중동부 유럽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럽연합이 과거에는 이제 당연히 이 서구 진영에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만 모였는데 중동 유럽 국가가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80년대 이후에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게 돼요. 하루아침에 나는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국가 국민이었는데 내일 다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면 나는 국가의 어떤 통제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로 발걸음이 옮겨지면 바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 과정을 겪는 국가들한테 유럽연합이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럽협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자, 1991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3개국이 유럽 공동체, 그 당시에는 EC였죠. 체결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 경제 성장을 논의했던 그 협정이고요. 그 협정의 일환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페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 지원을 해주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논 리펀 금액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받지 못할 그런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 동유럽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 체제적인 어떤 혼란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연합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덜 혼란스럽고 덜 어떤 위험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이 페어 프로그램이었어요. 페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등대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할 때 기준이 없느냐?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코펜하겐 기준인데 이 유럽연합, 즉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위한 조건이 세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여야 되고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인권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이 다른 그 당시에는 이제 큰 국가들이잖아요. 선진국들과의 이제 경제 공용 그 시장을 함에 있어서 좀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뭐 어떤 국가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봅니다. 이런 상태 이제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체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사법, 헌법에 의한 통치, 국가의 통치 그리고 EU법 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헌법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즉 세 가지를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주겠다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코펜하겐 기준입니다. 과연 이 동유럽 국가들이 코펜하겐 기준에 맞았을까요?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펜하겐 기준에 맞도록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페어 프로그램이었고,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던 그 시기에도 코펜하겐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입을 시켜서 최대한 유럽연합의 평화 체제, 유럽 대륙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1994년 독일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EU 가입이, 즉 당시에 EC와 EU 가입이 수월하도록 사입 사전 전략 을 승인을 해서 동유럽이 이 페어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동유럽 그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자연스럽게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 가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어떤 그 시스템적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유럽연합 통합 모델이 한반도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협의주의가 갈등 상태를 평화 공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협력 이 체제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협의주의가 갈등 당사자 간에 이 평화로 이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볼 수가 있겠다. 결국 이 국가 협의주의를 통해서 국가 연합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잖아요. 이제 서로가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다음 단계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통치 체제 그리고 어떤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 거버넌스가 한번 구성이 되면 굉장히 탄탄하게 제도화될 수 있는 이 베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과거 유럽연합의 통합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남북연합은 평화 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서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 국민들이 이 남과 북의 공동의 평화 공존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덮어놓고 유럽연합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이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 오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전에는 이 국민들 간의 어떤 합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유럽연합도 그 이해관계가 대단한 선진국들이 왜 공동체를 만들었겠어요? 결국 국민들 간의 생각에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연합을 만드는 것이 훨씬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번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는 국민 간의 이해와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연합 사례도 이 국민들 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프로세스 설정을 위해서 유럽연합 사전 가입 프로그램들과 같은 과거에 유럽연합이 시행했던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최종적인 통일국가, 즉 연방국가를 추구해 나가는 남북한 결합 방식으로서 아마도 유럽연합 통합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적은 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어떤 공통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남북연합 공동체의 평화 통일 모델로서 유럽연합의 이 사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통일 방안에서도
유럽연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이 지금도 그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의 선행 사례로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유럽연합 통합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